자, 오늘 배울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나의 국민의 신뢰가 형성이 됐을 때 그것을 보호해달라. 이 신뢰가 형성이 됐을 때 그 배반되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라는 내용인데, 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이 신뢰보호라고 하는 건 행정청이 일정한 선행 조치를 했을 때 국민은 이 선행 조치에 대해서 일정한 신뢰를 갖고요. 국민이 신뢰를 갖고요. 이 신뢰를 통해서, 이 신뢰에 기하여 여러 가지 국민들이 여러 행위들을 할 겁니다. 어떤 행위들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행정청이 이 행위에, 이 신뢰에, 나의 신뢰에 반하는 후행행위를 했다면은 이 후행행위는 위법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청이 선행조치를 했을 때 국민이 신뢰를 할 것이고, 신뢰를 함으로써 그에 따라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것인데, 그 신뢰에 반하는 후행행위를 한다면 해당 후행행위는 위법합니다. 이 말만 보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판례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 판례만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바로 이해가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TV에 나와가지고, 야, 우리 지금 여기 도시 같은 데는 되게 개발이 잘 돼 있어. 근데 이쪽 촌동네 가보니까 병원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런 의료취약지구에다가 너가 만약에 의료시설을 개설을 한다. 그러면은 이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걷지 않을게. 비과세할게. 하고 얘기를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TV에 나와가지고, 뉴스 같은 데 나와가지고, 야, 여기 촌동네 빨리 가봐. 여기 촌동네 병원 없어. 그래서 여기 병원 지으면은 우리가 세금 안 걷을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세금을 안 걷는다고 하네? 그러면은 나는 저기 촌동네 가서 병원을 열면은 어차피 촌동네여가지고 사람은 도시에 비해서 되게 없을 텐데 세금은 안 내도 되니까 돈은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갑은 해당 지구로 가가지고 병원을 열고요. 그러고 한 1년 동안 운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나? 이 해당 지구의 군수가 갑자기 딱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1년 동안 병원 개설했었지? 병원 운영했었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득세라던가 지방세 같은 거 이런 거 납부해야지 하고 납부 명령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럼 쫙 비교를 해봐. 행정청의 선행조치,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금을 안 걷을게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국민이 거기에 신뢰를 했죠. 세금을 걷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신뢰에 기한 행위, 병원을 개설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놈은 비과세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신뢰를 해서 1년 동안 병원 운영을 했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군수가 누구의? 행정청이 신뢰에 반하는 후행행위를 한다. 군수가 세금을 납부를 해라 명령을 했어요. 세금 과세를 때려버렸어. 그러면 이 납부 명령이 어떻게 된다? 이 납부 명령은 위법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납부 명령은 위법합니다. 왜? 갑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신뢰보호 원칙 파트 같은 경우는요, 다른 원칙들이랑은 다르게 신뢰보호 원칙은 이 신뢰보호 원칙 파트만 가지고도 문제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파트들처럼 뭐 소송 파트, 행정행위 파트 막 이런 것들랑 연결을 시켜갖고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우리 평등의 원칙이나 뭐 자기구속의 원칙 같은 거는 얘기가 나오면 뻔해요. 너무 쉬워. 그 부분들은 틀리질 않아. 자기구속의 원칙 가지고 행정 입법 파트까지 갖고 가면은 여기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어려울 만한 일반 원칙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신뢰보호 같은 것들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잠이 들겠나 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례들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판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암기도 해주셔야 돼요. 이해도 해주시고 암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판례들인데 이론적인 얘기들만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이론적인 얘기들은 문제로는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고 최근 출제된 게 한 3, 4년 정도 됐나? 그때도 한 문제 되게 쉽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가볍게 봅시다. 가볍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신뢰를 보호하자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보호라는 게 존속 보호일까 아니면 가치 보호일까 라는 얘기가 나와요. 존속 보호냐 또는 존속 보장이냐 아니면 가치 보호, 가치 보장이냐. 무슨 말이야? 국민이 신뢰한 어떤 사항이 있을 거야. 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를 예시로 들자면은 갑은 어떤 부분에 대한 신뢰를 한 거야? 나는 세금을 부과받지 않겠구나 라는 신뢰를 한 거야. 그럼 그 신뢰를 보호해 줘야겠지. 존속보호라고 하는 거는 너가 발생한 신뢰 그대로 존속시켜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신뢰 그대로 존속시켜 주겠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세금을 안 걷겠다는 얘기야. 존속보호라고 하는 건 네가 신뢰한 대로 비과세할게. 너가 신뢰한 대로 비과세할게. 이게 존속보호고요. 가치보호는 액수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든 말든 금액만 똑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세금 부과가 뭐 대충 100만 원 잡읍시다. 100만 원. 100만 원치 세금 부과를 여기 쓰면 안 되겠다. 100만 원치 세금 부과가 떨어졌어. 근데 비과세 한 다음에 왜 100만 원 세금 부과를 왜 하는 거야? 100만 원 세금 부과 한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로 더해 가지고 100만 원만큼 뭐 지원금을 나눠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혜택 같은 거를 주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침해한 거 마이너스 있다 하더라도 플러스가 있으면 서로 상쇄돼가지고 상관없다. 정확히 비과세까지 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게 가치 보호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0만 되면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판례 입장은 뭐 어디냐? 조금 뭐 존속보호 쪽으로 가자는 얘기도 있고 가치보호 쪽으로 가자는 얘기도 있는데 판례는 대부분 존속보호입니다. 존속보호. 야, 신뢰 형성을 했으면은 신뢰 형성된 대로 그대로 지켜줘야지. 다만 예외적으로 가치 보호를 해야 될 수도 있어. 예외적으로. 어떤 거? 이놈이 신뢰가 형성이 됐는데 그 신뢰를 그대로 이행을 해줄 수 없을 만한 여러 가지 공익상 중대한 사유 같은 것들이 생긴 거야. 그럴 땐 어쩔 수 없지. 네 신뢰도 중요한데 우리가 공익도 중요하잖아. 야, 어떻게 하겠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어떻게든 0으로 챙겨줄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평등의 원칙 같은 경우는요, 위법 상태에서의 평등이 존재할 수 있었나요? 없었죠. 위법에서의 평등, 위법에서의 불법 상태에서의 평등, 이런 거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왜? 얘한테 위법한 일을 했는데 그럼 평등의 원칙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위법한 일을 하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위법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그만큼 이 법치주의라는 이름이 훼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등의 원칙에서 위법 상태는 평등으로 인정을 안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신뢰보호 같은 것들은 선행조치가 위법이야. 선행조치가 위법이야. 그리고 이런 위법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를 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신뢰를 지켜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발생한 실례가 있을 것이고 이 위법을 적법 상태로 전환해야 할 공익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나의 신뢰, 즉 사익과 공익이 다투는 거죠. 항상 행정법 문제에서 공익이랑 사익이랑 다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익 형량 한번 해봅시다 라는 선지가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 둘이 이익 형량이에요. 이익 형량. 비교를 한번 해본다는 거야. 공익이 더 이길지 사익이 더 이길지 누가 더 강하냐 비교를 한번 해보고, 사익이 강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신뢰 보호를 지켜주겠다. 공익이 강하면 어떻게 하겠다, 아 이럴 때는 너가 어쩔 수 없다, 너희 신뢰 침해당하는 거 좀 감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경량을 한다. 그래서 결론만 말하자면 위법 상태의 신뢰 보호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될 수 있다. 인정될 수 있다. 비교 형량의 원리, 이익 형량의 원리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자기구속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의 근거가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었죠? 평등이랑 신뢰보호였어. 평등이랑 신뢰보호. 행정청이 맨날 갑이랑 을이랑 병한테 똑같이 부정휘발유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 2개월 영업정지했어. 아 그러면은 정의라는 사람도 어때? 아 나도 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겠구나 라고 하는 신뢰가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신뢰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이 된다 라는 논리가 나왔었어. 자, 평등의 원칙은 위법 인정 안 해요. 신뢰 보호는 위법도 인정해줘요. 자기구속의 원칙은 뿌리가 평등으로도 걸리고 신뢰 보호도 걸려요. 그럼 평등도 지켜줘야 되고 신뢰 보호도 지켜줘야겠죠. 그럼 자기구속의 원칙은 위법에서 인정된다고 할까 안 된다고 할까? 안 된다고 하겠지. 둘 다 지켜야 되니까. 얘네 말을 둘 다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익이랑 공익이랑 이익 형량 한다고 했었는데 보통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중대한 공익. 중대한 공익. 우리가 이 문제 자체가 판례에서 출제가 되는 거잖아. 이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다 판례에 써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특히 뭐 다툼이 있을 시 판례에 의함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다 이 선지들이 판례로 구성이 됐다는 얘기야. 자, 판례에서 굳이 중대한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 판례에서 굳이 중대한이라는 표현을 쓴 게, 우리 판사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판사들도 이 법학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이 언어학적으로도 되게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이 법을 공부하려면 언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 굳이 이렇게 중대한 표현을 썼다는 이유는 이 중대한이란 표현 때문에 달라지는 게 있다는 의미죠. 그냥 공익이었을 때하고 중대한이 들어가니까 달라지는 게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만약에 사익과 그냥 공익이 다투고 있어요 하고 말을 한다면은 여기서는 누가 이길지 몰라요. 사익이 이길 수도 있고 공익이 이길 수도 있어. 근데 중대한 공익과 사익이 다투고 있어요 라고 판례에서 표현이 된다면은 이거는 다 중대한 공익이 이겼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중대한이란 말을 써줬다는 거는 얘가 다른 공익이랑 다르다는 거야. 다른 공익이랑 다르니까 좀 더 중요한 거니까 사익보다 우리가 더 우선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굳이 중대한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중대한 공익하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다 환경 얘기 나온다. 환경 얘기.
환경보호, 뭐 풍치미관 보호, 자연보호 이런 얘기들 나와요. 왜 이건 중대한 공익이야? 환경은 이거는 우리 현재 우리 지금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뭐 저쪽에 있는 산들을 아예 싹 밀어버리고 깎아버린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당장 우리가 숨을 못 쉬어서 막 이러면서 숨이 막혀? 아니야. 우리는 상관없어. 산을 밀든 뭐가 어떻게 되든 당장 우리한테 침해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산을 밀어버리면은 나중에 우리 자식들, 자식의 자식, 자손의 자손 내려가다 보면은 얘네들은 이 숨이 막혀가지고 산소를 사먹는 시대가 오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논리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환경 같은 거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다. 후손들이 판단해야 될 내용이다. 우리는 그러면 그 후손들을 위해서 이거를 잘 남겨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중대한 공익이 이겼다고 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먼지 발생. 이 먼지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중대한 공익 맞을까? 환경적인 거 맞을까? 제가 한 5년 전, 10년 전에 강의할 때는 이제 먼지 발생 이러면은 에이 그게 무슨 환경이에요? 먼지 그냥 이러면은 날아가는 건데 여기도 쌓여있는 게 먼지인데 요즘에 이제 애들이 이 황사 때문에 그런지 먼지 발생하면 뭐 정말 중요한 환경상 문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 정도의 먼지 발생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황사 막 이 정도 말고 그냥 우리 공사장 같은 데 가면은 건설 현장 같은 데 가면 흙먼지 살짝 날리잖아. 그냥 그 정도입니다. 환경일까 이게? 환경은 아니겠지? 먼지 발생이라던가 이제 또 같이 맨날 같이 쌍둥이로 나눈 게 민원이 다수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아요. 라는 이유로 중대한 공익까지 갈 수 있느냐? 얘는 중대한 공익은 아닙니다. 중대한 공익은 아닙니다. 그냥 공익이에요. 그냥 공익. 공익적 요소가 있기는 해. 근데 중대하다고까지는 못하겠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내보호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어떤 선행조치가 있을 때 그 선행조치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를 갖는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이 선행조치에 대해서 단순 부작위도 가능할까? 단순 부작위도 선행조치가 될 수 있을까? 단순 부작위가 무슨 말이에요? 부작위가 무슨 말일까? 부작위. 우리가 이제 법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작위다, 부작위다 라는 표현들을 되게 많이 보실 겁니다. 작위, 부작위. 이거는 뭐 문제에서 당연히 작위가 무엇인가요? 이딴 문제는 절대 안 나오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을 모르고 계시면 안 돼요. 작위라는 건 뭐냐? 우리 자기적으로 라는 말들 많이 써보시죠. 자기적으로. 무슨 말이야? 꾸며낸 듯이 만들어낸 듯이. 이게 자기적으로지. 자기라는 말은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거야.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거야. 즉 내가 무슨 행동을 했다. 내가 일정한 행동이 있다. 그럼 자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안이 붙였어서 부작위는 뭐라고 할까?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야.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야. 내 친구한테 1층까지 내려갔다 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자기적인 명령을 자기에 대한 명령을 한 거야? 부자기에 대한 명령을 한 거야? 자기에 대한 명령을 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너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가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 자기에 대한 명령한 거, 부자기에 대한 명령한 거야? 부자기. 간단한 개념이죠? 이제 바로 알겠지? 자기라 부자기다. 그러면 다시 단순 부작위. 그냥 단순히 부작위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다. 이 단순 부작위가 선행조치가 될 수 있을까? 최소한 우리가 예전에는 단순 부작위가 또 된다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이제 말이 바뀌었습니다. 단순 부작위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선행조치라고 하는데 먼저 행동해서 만들어진 조치 아니야. 그럼 뭔가 자기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일정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공적으로 나와서 말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 공적 견해 표명은 명시적은 물론이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명시적으로도 물론이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정확히 야 너한테는 세금 부과 안 할게 라고 얘기했으면 이건 명시적인 거죠. 너한테 세금 부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반대로 묵시적 같은 경우는 얘가 세금 부과 받을 발생 상황이 막 생겼어. 그 다음에 막 나한테 물어봐. 세금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 또는 뭐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하자 뭐 몰라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정확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살짝 애매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확히 너한테 세금 내지 마라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걸 가지고 묵시적인 공적 견해 표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이씨, 그러면 이거 명시적인 거냐 묵시적인 거냐 단순 부작이냐 문제 나올까? 그딴 거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고요. 이제 문제로 나오면요, 이 포인트는 어디에 걸리냐? 얘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에 대해서 신뢰가 발생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행동이 신뢰를 발생시킬 만한 공적 견해 표명이 맞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나와요. 얘를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을 해줄까 말까, 공적 견해 표명이 맞을까 아닐까, 이런 것들로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단순 부작위 이런 얘기들은요, 이론적인 얘기들밖에 안 나와요. 이론적으로만 그냥 선행 조치가 단순 부작위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냥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이야. 그래서 얘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공적 견해 표명 맞냐 안 맞냐 구분하는 것들입니다. 구분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분들을 한번 조금씩 배워볼게요. 첫 번째, 법원의 과태료 재판. 우리가 재판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진행을 하죠? 내가 재판장에, 여러분들이 재판장에 나가 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요번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고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충 봐서 어떻게 진행돼, 가운데 판사 딱 앉아있고 양측에 원고 피고 앉아있고 또는 검사랑 피고인 딱 앉아있고 막 서로 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막 얘기하고 그렇게 다투는 거죠. 마지막에 얘네들의 주장을 가지고 판사들이 그러면은 이게 맞겠네요, 이 주장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흔하게 변론주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당사자들의 변론을 통해서 얘기를 한번 판사가 판단을 해보겠다. 근데 이 과태료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약식 재판 절차가 가능합니다. 약식 재판 절차가. 이 약식 재판으로 나아가게 되면 거의 절대 다수가 약식 재판이야. 약식 재판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 과태료 재판은 법관의 직권으로 진행돼요. 직권으로. 그래서 우리가 직권조사, 직권탐지, 직권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저 이랬어요, 이놈이 저랬어요, 이런 얘기들을 아예 안 들어본다는 거야. 서류 정도는 받아볼 수 있어요. 서류 정도는 보는데 얘네들이 직접 말해서 구술을 통해서 막 변론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절차를 아예 안 거쳐버려요. 그냥 판사가 서류 보고 상황 발생이 이렇게 됐네, 한번 좀 내용이 부실한 것 같으면 내가 직접 한번 조사해볼까? 자기가 직접 조사하고 직접 탐지하고 직접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냥 직권으로 결정을 딱 때려버립니다. 이 과태료 재판, 이 법관이 직권으로 여러 가지 해석 작용을 하고 있잖아. 해석과 판단과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있을 때 이것들이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제 만약에 공적 견해 표명이 인정이 된다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태료 재판을 넘어가가지고 5만 원을 부과받았어요. 5만 원 너무 적나? 5만 원을 부과받았어. 을이라는 사람은 동종의 사건으로 들어왔어. 동종 사건이야.
동종사건이면 이제 얘한테 무조건 뭘 해야 되냐? 5만 원 부과해야 돼요. 병이라는 사람도 동종사건이야? 그럼 무조건 5만 원이야. 정이라는 사람도 동종사건이야? 그럼 무조건 5만 원이야. 왜 무조건 5만 원이야? 얘네들한테는 뭐가 발생했으니까? 공적견해표명으로 인한 신뢰가 발생했으니까. 아, 이런 사건일 때는 5만 원 부과가 맞구나 라고 하는 신뢰가 발생을 했으니까 을한테도 야, 갑한테 5만 원 했잖아. 난 그 선행 조치 때문에 나한테 신뢰 발생했어. 나의 신뢰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한테도 5만 원. 병도 나한테도 5만 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 뭐 과태료 같은 거 내보신 분 계실까 모르겠는데 우리 과태료는 나중에 배울 건데, 과태료에 대해서는 항상 그 사전 통지를 해주고 의견 제출 기간을 가져요. 10일 해가지고 날짜도 외우고 할 거거든. 그때 이 사전 통지 기간 때, 그러니까 미리 말을 해준다는 거야.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너 지금 과태료 부과 받을 거거든.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어. 한 10일 뒤에 과태료 부과장 날라갈 거야. 미리 말해줬을 때 내가 그 사전 통지만 보고 과태료 납부해버리잖아. 그러면 나 되게 기특하지 않아요? 아, 아닌가? 그냥 법을 위반했으니까 일단 나쁜 놈이야? 이 국가 입장에서는 이 놈이 도망가고 안 되고 배째고 이럴 수도 있는데 아직 과태료 부과도 안 했는데 미리 말만 해준데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아,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돈 드릴게요. 저 뭐 불만도 없어요. 불복도 안 해요. 무조건 돈 드릴게요. 잘못했어요. 이러고 가겠대. 기특하지 않나? 그러면 좀 깎아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과속 같은 거 했어. 그래서 카메라 걸렸어. 과태료 내래. 그럴 때 사전 통지 때 바로 내버리잖아. 그럼 깎아줍니다. 항상.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공적견해 표명이 인정이 돼버리면 못 깎아줘. 그리고 반대로 내가 배째고 있어. 배째고 안 내. 그래도 더 중하게 부과를 못해. 이게 과태료 재판, 과태료 같은 것들을 법관이 아, 이거는 내 판단에 비춰봤을 때 얘는 이만큼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부과하는 게 맞겠구나 라고 법관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 자체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건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공적견해 표명을 부정하겠다. 부정하게 된다면 얘네가 기존에 어떤 판단이 있든 간에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없게 되니까 우리는 다르게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나치게 평등을 넘어설 정도가 아니라면은, 평등의 원칙이 위반될 정도만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위법하지 않다, 적법하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리 같은 건 기억할 필요 없고요. 포인트만 잡아서 과태료 재판, 공적견해 표명 X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린 거지. 다음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지난 시간에 내가 말을 했나 모르겠는데, 자, 이 표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우리가 헌법 시간 아니에요. 행정법 시간입니다. 헌법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딴 문제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기는 하는데, 이 표현을 모르고 있으면은, 이 의미를 모르고 있으면은 나중에 행정 입법 파트, 행정 행위 파트, 소송 파트 여러 가지 파트 나갔을 때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법 지식으로, 법 상식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자, 그러면 기속이 뭐라고? 법에 의한 구속. 법에 의한 구속. 헌법재판소가 이거 위헌이야 땅땅땅 치면은 그 즉시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다 법에 의해서 구속을 당한다는 거야. 위헌 결정에 의해서. 위헌 결정에게 구속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딱 때리게 되면은 이 법률은 위헌 결정만으로 곧바로 폐지됩니다. 곧바로 효력 상실해요. 그 다음에 입법부는 뭐 해야 돼? 지금 법이 사라졌잖아.
그럼 법이 공백 영역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 법을 제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 행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행정부는 기존에 만약에 낙태죄 같은 거 생각해보자. 정확히 헌법 불합치긴 한데 낙태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진속했고 2021년 1월 1일부터 삭제됐어요. 사라졌어. 이것도 이제 그 위헌결정 비스무리한 거 받아가지고 사라진 거거든. 얘도 똑같아.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해.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행정부가 기존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낙태죄로 끌고 왔어. 경찰이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낙태죄로 끌고 가갖고 형사처벌하자 수사하고 검사가 막 이거 막 판단하고 있고 그러던 와중이었어. 근데 이 효력을 딱 상실했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곧바로 풀어줘야겠죠. 너 무죄야. 미안하다. 지금까지 잡아놔서 너 무죄야. 하고 풀어놔야겠지. 법을 적용해둬도 안 돼요. 그 다음 사법부도 어떻게 해야 돼? 기존에 낙태죄로 끌려온 사람들 얘네들한테 다 뭐라고 해야 돼? 무죄 탕탕탕 하고 보내줘야겠지. 그 다음에 그 법을 유죄의 증거로 적용해도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 법을 사법부도 적용할 수가 없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가 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 자, 이게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라는 의미인데 이 위헌결정의 힘, 이 기속력이라는 의미인데 자, 이 위헌결정이 곧바로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나와요.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있을까? 애들이 이거 많이 헷갈려해. 왜? 공적 견해 표명. 자,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 낙태죄가 사라졌으니까 나는 이제 낙태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야겠구나 하는 신뢰가 발생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내 신뢰 발생하는 거 맞지 않나? 위헌결정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 신뢰 발생하는 거 맞지 않나? 이거 공적 견해 표명 인정이 안 됩니다. 부정돼요. 왜 부정되냐? 이거는 헌법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헌법이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키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은 헌법을 지키지 않아. 헌법 몰라도 돼. 헌법 아시는 거 조항 아시는 거 있나요? 없지. 간혹 가다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것 정도는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자세한 거 아는 사람이 있냐고? 잘 몰라. 헌법은요, 국민이 지키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지키는 법이에요. 헌법은 국가를 규율하고 국가가 지키는 법입니다. 헌법에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권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국가한테 시키는 거야. 국민한테는 이런 게 있으니까 국가 너네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잘 지켜줘라. 국가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헌 결정 같은 것도 국가기관한테 얘기하는 거야. 국민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국가기관한테 야, 지금 이 법은 위헌이니까 앞으로 너네가 국민들한테 법을 적용하지 마. 국가기관한테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국민한테 견해 표명한 것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한테 견해 표명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공적 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만으로 너네가 곧바로 신뢰 형성되지 않아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서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각기 셋이 다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 행위들로 인해서 너네는 신뢰가 생길 거예요. 너네가 신뢰를 주장하고 싶으면은 그 행위들에 대해서 신뢰 주장을 하세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뻘소리를 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공적 견해 표명 부정된다. 우리가 헌법 시간 아니고 행정법 시간이니까 헌법이 어떻니 국민이 아니니 국가니 이런 거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뭐만 기억해? 공적 견해 표명 부정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문제 많이 나오고요. 요번 국가직 때였나? 문제 또 한번 나왔습니다. 되게 간단하고 쉬운 거야. 외우기도 쉽다고 생각해 나는. 단순 민원 심사 과정 중 의견 표명. 단순 민원 심사 과정 중 의견 표명.
이제 구체적인 판례의 스토리를 들어가자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어떤 시청에서 봉사를 나갔어요. 예, 무슨 봉사 나가냐? 이 노인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들은 시청까지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시청에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것들도 있고 한데 왔다 가기 힘들고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못 가고 있었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 차원으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혹시 시청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나요? 저희가 답변해 드릴게요 하는 봉사를 나갔어요. 그러던 와중에 할머니께서 물어보시는 거에 막 성실하게 답변을 했지. 답변했더니 그거 보고 공적 견해 표명이다. 여기에 대해서 나의 신뢰를 주장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구급 공무원 이런 사람들 있죠. 구급 공무원 이런 사람들. 얘네들의 어떤 말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기는 해요. 구급 공무원의 말에 대해서도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기는 해. 완전 말단직이어도 상관없어. 다만 말단직이면은 완전 말단직이면은 이제 막 구급 공무원 된 지 이제 막 한 달 됐어. 얘가 일 잘할까 못할까? 못하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청 갔는데 이제 한 달 된 어버버버버 하고 있는 구급 공무원이 있어. 얘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 에이 진짜 일처리 뒤지게 느리네. 윗사람 없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겠지. 그런 와중에 얘가 막 무슨 말을 해? 이 사람 말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혹시 그 상급자 없어요? 이런 얘기 좀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구급 공무원의 말들은 신뢰 가능성이 되게 적어요. 엄청 현저하게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얘가 완전 담당직이야. 만약 내가 토지행정직 공무원이야. 근데 나한테 땅에 관해서 물어봤어. 그러면 다른 건 잘 몰라도 얘가 이거는 완벽하게 잘 알겠지. 그쪽에 대해서만 공부를 주구장창 했을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견해 표명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담당 공무원이 아니었잖아. 나는 토지행정 공무원인데 이제 뭐 세금 관련된 거 물어봐. 그럼 나는 처음부터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도 신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까지는 못 까먹으셔도 돼요. 어차피 깊게는 안 나와. 이건 헌법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당연히 간단하게 된 거죠. 여기 나온 공무원들 부장급 막 이런 높은 사람들 갔을까 아니면 짜바리들 갔을까? 짜바리들 갔겠지. 높은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봉사 나간다고 할 때 같이 가가지고 사진 한번 쫙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고 따뜻한 국밥 먹고 계시겠지. 너무 비하하는 건가? 짜바리들밖에 없는데 물어보는 거는 얘 딱 당신 담당이 어디예요? 이러고 물어볼까 할머니들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네가 모르는 거 당연해. 여기에 대해서 신뢰 가능성 좀 낮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적 견해 표명 인정 안 해버릴 거야. 공적 견해 표명 부정됐습니다. 이 판례. 자,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 등록증 교부. 면세사업자 등록증 교부. 우리 각종 사업들 중에서는 면세사업들이 있어요.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 쪽인데 특히 이 문방구 같은 애들이 면세사업자로 지정이 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문방구 같은 애들. 그럼 걔네들은 세금 안 내고 사는 거지. 자, 근데 문방구가 진짜 불티나게 잘 팔려. 그래가지고 문방구 한 달 매출이 1억이 넘어. 그래도 세금 내지 말라고 해야 될까? 걔네는 세금 내야지. 한 달에 1억이나 벌면은 이거 웬만한 사람들 비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해놓고 세금 부과를 때려버렸어. 이거 무슨 얘기할까? 야, 나한테 면세사업자 등록증 교부했잖아. 이것은 공적 견해 표명이다. 나는 신뢰 발생했다. 공적 견해 표명 인정 안 해줍니다. 인정 안 해줘요. 이 면세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성질 자체가 어떤 성질을 가진 거냐?
너가 문방구를 하고 있으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문방구는 면세 사업에 해당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에 그친 거래요. 정확히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방구를 하고 있다. 갑이라는 사람이 문방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면세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하는 건 문방구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에 해당을 합니다 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정확히 갑 너한테 면세를 하겠다, 세금부과 안 하겠다 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 너한테 하는 말 아니지? 너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금부가 하더라도 너가 주장할 신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공적 견해 표명에 이 권한을 살펴볼 때요. 권한이 있냐 없냐, 권한 전부 또는 권한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공적 견해 표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권한을 보겠다는 거예요. 공적 견해 표명 신뢰를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이런 표현들을 써요.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의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의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형식적이라고 하는 거는 법학에서 형식적이라고 하는 건 외형상이란 말이에요. 외형상. 이건 외형상이란 말이야. 겉으로 보인다는 거야. 겉으로. 형식적이란 말은 겉으로 보인다는 거야. 권한 분장이란 건 무슨 말이야? 권한 분장이라고 하는 건 이 권한이 어떤 직책에 부여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게 권한 분장이란 말이에요. 세금 같은 거의 권한은 어디에 있어? 뭐 세무서 같은 데 있겠지. 또는 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겠지. 그럼 세무서의 그 세금에 대한 권한 분장은 뭐 세무서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야. 권한이 어디에 있냐? 권한이 어디에 있나? 이게 권한 분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외형적으로 권한이 부여가 돼 있는 거 어느 법에 있을까? 행정조직법에 다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조직법에. 또는 행정작용법에도 여러 가지 규정들이 쭈르륵 있어요. 이 법만 보고 판단을 안 한다는 거야. 법만 보고 판단을 안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국민이 신뢰를 할 이 신뢰 가능성이 얼마나 높냐, 이 신뢰 가능성만 보고 판단을 하겠대요. 신뢰 가능성만 보고. 이 신뢰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 봅니다. 말을 한 사람의 직책, 말을 하게 된 경위, 그 다음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말을 했는지, 직접 와서 말을 했는지, 1대1로 말했는지, 다수인에게 TV로 말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요. 자,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했죠. 얘가 뭐 했어? 비과세 결정했어. 그래서 갑이라고 병원을 개설한 갑에 대해서 세금부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군수가 세금부가 하려고 했는데 세금부가 안 됐어. 그치? 아까 봤던 판례예요. 그치?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금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을까? 행정조직법이나 작용법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금에 관한 판단 권한을 갖는다 이런 거 있을까? 절대 없겠지. 절대.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 소방관이 지나가다가 여러분한테 세금 뜯는 겁니다. 소방관이 세금 뜯으면 돼? 안 되지. 이거 뭐야? 뇌물 아니야? 소방관은 세금 못 걷어가잖아. 똑같은 맥락이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왜 세금에 대한 결정을 해? 이거 잘못됐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다?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의하지 아니하겠다. 너는 행정조직법이나 작용법을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 맞아. 이 비과세 결정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어.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권한 없어. 없지만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뉴스 같은 데도 막 나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해? 국민은 저거 보면서 어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왜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저 새끼 사기꾼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지. 어떻게 생각해? 한 나라의 장관식이나 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은 해보면 좋겠는데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겠다. 국민의 신뢰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적 견해 표명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까지 하고 끝내자. 자, 그 다음 우리가 발생한 신뢰, 내가 신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즉 선행조치가 후행조치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주장하면서 위법을 주장하다, 위법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신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해요. 귀책 사유. 귀책 사유가 무슨 말이에요? 잘못이야. 쉽게 생각하면 잘못이 없으라는 얘기야. 잘못이. 이 위법을 주장한 사람한테 잘못이 없으라는 얘기야.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져야겠지. 그치? 이 귀책 사유라고 하는 거는 이 책임이 귀속되는 사유라는 겁니다. 잘못이야. 쉽게 생각하면 잘못. 이게 요번 국가직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올해 국가직에서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신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요번 국가직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러면은 직접 당사자가 있을 거야. 이 여러가지 선행조치, 후행조치 같은 여러가지 조치를 받는 직접 당사자가 있을 거야. 그러면 직접 당사자의 귀책 사유만 볼 것이냐, 직접 당사자와 관련되는 제3자의 귀책 사유도 봅니다. 이게 이번 국가직에 나왔던 말이 이게 나왔어요. 이번 국가직 어려웠던 거 다들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이번 국가직이 진짜 역대 최고 난이도를 자랑했습니다. 이번 국가직 9급이. 우리가 이제 작년에 행정법 필수 과목 되면서 야 이제 뭐 행정법이 난이도가 많이 오를 거다 정말 어려울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어. 그래서 안 그래도 이 강사진들도 학생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는데,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어렵다고 느낄 정도로 난이도가 엄청 높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방직이나 뭐 다른 전년도, 전전년도 기출문제 당연히 다 익히고 있어야겠지만 그 국가직도 반드시 익히고 있어야 돼. 왜? 그 문제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시 문제로 나올 때 또 어려운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국가직을 알고 있다면은, 다 익히고 있다면은 그거를 쉬운 문제로 풀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어려운 개념인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이거 쉽지? 너네 한번 풀어봤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판례를 보시면 좀 편합니다. 판례를 보시면은,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건물을 지어야겠다, 여기 건물 지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그 자재 같은 것도 막 사고 막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을 보고 건축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건축이 주인, 지금 건축이 주인, 건축이 완전 대빵,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앞에다가 집 하나 짓고 싶어. 그럼 내가 직접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노가다 하는 거야? 아니지. 건축 회사를 불러야지, 그치? 건축사를 불렀어. A라고 하는 건축사가 있어. 건축사. 회사예요, 회사. 또는 아니면 직업 중에 건축사라는 직업도 있어요. 돈 많이 벌어, 이분들. 자,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고 싶어. 허가를 받아야 건물을 지을 거 아니야. 건축 행위를 할 거 아니야. 건축 허가는 누가 받아 그러면은 갑이 받을까 A가 받을까? 건축이 대빵이 받아야겠지. 갑이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갑이 건축 허가를 받아. 자, 이런 와중에 A가 이제 건축 허가 받은 갑이 건축 허가 받은 상태에서 A가 여러 가지 뭐 건축에 관한 일들을 하는데 뭐 설계도면 같은 거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설계도면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설계도면이 건축법을 위반했어. 건축법을 위반했어. 그러면은 이제 행정청이 보고 깜짝 놀란 거지. 처음에는 건축허가를 딱 해주고 뭐 문제 없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새끼가 알고 보니까 설계도면이 건축법이 위반된 상태네. 이거 건축 인정해주면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합니다. 아니 건물 짓지 마 너네. 이 건축허가 취소도 누구한테 때려지는 거야? 갑한테요. 왜? 갑이 건축의 대빵이니까. 자, 그러면 갑은 억울해요. 왜? 갑이 잘못한 거 하나라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다 잘못 누가 있어? A가 있어. A가 잘못한 거지 갑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야? 갑한테 여러 가지 침입적 행위를 하고 있어.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갑이 불만이 있어요. 막 실내 보호다 나한테 건축허가 해줬으니 나한테 해준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유효하게 계속 존속할 수 있을 줄 알았다. 이거를 왜 취소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행정청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너네들한테 귀책 사유가 있어. 귀책 사유. 아니 이거는 내 귀책 사유가 아니잖아. 너의 직접적인 너의 귀책 사유는 아니지. 하지만 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 아니야. 이 사람들의 잘못도 너의 잘못이나 마찬가지야. 어쩔 수 없어. 건물 짓지 마. 아니면은 새롭게 설계도면 새로 작성해서 새롭게 건축허가 받아. 그러면 인정해줄게. 요 판례가 요번 국가직에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주고 계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건축사의 설계도면 작성의 하자 또는 뭐 우리가 위법하다 이런 걸 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하자가 발생했다. 뭐 건축사의 하자를 이유로 건축사의 하자를 이유로 건축주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 자, 10분 쉬고 뒷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